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지금 좀 다소 안정은 찾고 있습니다. 같은 지표를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좀 엇갈리는데 이런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특히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경기 침체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실제 뭐 지표가 경기 침체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더 큰 폭의 금리나 소위 이제 빅컷을 계속 무언의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변동성 자체를 조금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대선의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아주 초박빙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이러한 시장의 불안성을 조금 더 높이는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지금의 변동성 보면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서 좀 비롯됐다고 봐야겠는데 8월 고용 보고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시장의 평가가 애매하다라는 게 뭐 중론인 사항들이고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자체가 임박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가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만 건 이상의 일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실업률도 뭐 매달 뭐 등락은 있긴 하지만 소폭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 고용 지표 8월 고용 보고서뿐만 아니라 지금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한 23만 건으로 우리가 통상 이제 경기 침체하면 거의 30만 건 이상이 사실은 이제 매주 발생을 하는데 그거와 거의 한 10만 건 이상의 사실은 좀 갭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밤이죠. 미국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매주 이제 3분기 GDP 추정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추정치 자체도 2.5%로 전주에 비해서 0.4%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됐다라는 의미 자체는 결국 아직은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뭐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당장 뭐 임박한 어떤 그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침체까지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상황은 지금 어디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일부 투자 지표라든지 또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약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제 연착륙을 계속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경기라는 게 뭐 저도 연착륙을 말씀을 드리지만 연착륙이 이렇게 쉬운 어떤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자체는 뭐 팬데믹 이후에 봤듯이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 각종 재정 진출, 특히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도 뭐 지금 민주당 정부가 뭐 유가 안정이라든지 또 재정 진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 안정을 계속해서 사실은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무게를 여전히 좀 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 경우 우리가 경기 경착륙, 그러니까 침체에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내년 들어가서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침체의 폭도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깊은 침체는 되지 않은 아주 얇은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이 침체가 왔을 때 뭔가 큰 이벤트들, 그러니까 뭐 IT 버블이라든지 뭐 서프라임의 어떤 붕괴 사태라든지 네. 또 뭐 팬데믹까지 뭔가 아주 심각한 그 경제 활동 자체를 좀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들 자체가 결국 발생을 해야 경기 침체 골이 깊은데 지금 뭐 보이는 어떤 그 기간 내에서 미국이 그렇게 심각한 경기의 어떤 이벤트를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 경기 사이클의 후반 뭐 이 정도 있긴 하지만 네.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요. 침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확률이 낮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요인들은 아직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침체에 들어가도 얇은 침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위원님 리포트에서도 최근 시장 움직임을 빅컷을 향한 무언의 압력이라고 해석을 하셨던데 이번 FOMC에서 빅컷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그 연준이 질서 있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3차례 FOMC 회의에서 25bp씩 금리 인하를 네. 할 거로 이제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 이제 금융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과연 25bp로 만족을 할까라는 어떤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자가 네. 최근 분위기를 전하면서 50bp 인하 가능성도 사실은 50대 50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조금 9월에 뭐 대부분이 25bp를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50bp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뭐 한 51대 49 그래서 비컷 가능성 자체가 조금은 좀 열렸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뭐 침체 당장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시장에 조금은 침체에 대한 어떤 충분한 방어벽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로는 좀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2022년이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실기론이 사실은 나왔던 부분들이고 만약 이번에 9월 달에 25bp를 인하를 했는데 10월 달에 받아보는 고용 지표가 더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연준은 또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50bp가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중요한 어떤 그 정책 기조의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50bp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될 이제 미국 물가가 조금 하나의 좀 단기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뭐 물가가 다시 또 높게 나오면 뭐 50bp 가능성 물 건너가는 거고요. 이제 물가가 뭐 시장 예상치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50bp 가능성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 선제적인 경기 방어를 위해서 비컷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비컷이 단행이 된다면 시장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상당히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뭐 많은 분들, 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50bp가 뭐 경기 침체의 우려를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을 좀 자극시킬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엔화가 이제 다시 강세가 네. 그 강세폭이 확대되면서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를 다시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좀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25bp의 어떤 금리 인하를 에는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50bp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연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의 어떤 입장 자체가 조금 더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50bp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낮아졌다라는 어떤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기대가 워낙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비컷이 충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FOMC도 있지만 그 전에 유럽중앙은행 ECB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금리나 뭐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원달러 환율은 현 레벨에서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연말 저는 종가를 뭐 1,330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박스권을 뭐 좀 낮게 보면 한 1,300원에서 높게는 한 1,360원 한 정도의 연말까지 박스권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비컷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서 달러가 뭐 추가적으로 약세로 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 자체를 여하튼 좀 달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글로벌 자금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라는 부분 자체를 계속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뭐 국내 증시와도 사실은 연관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이 디프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디프레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커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원화 환율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뭐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연말까지는 조금 박스권 내에서 등락하는 이 정도의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연말까지 1,300원에서 1,360원 박스권 움직임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일본이 2분기 성장률 속보치
그 대비 좀 하향 조정했던데요.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는 좀 부담되는 요인이고 그 BOJ가 연내 금리 인상 단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단행은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뭐 가능한 늦게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시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12월 금리 인상을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콘센서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성장률 자체가 기대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BOJ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라든지 성장이 뭐 예상대로 간다라고 하면 뭐 추가 금리 인상에 분명히 나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또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뭐 지금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제 일본이 디플레에서 탈출해서 이제 인플레 국면에 사실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금리의 어떤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2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변수는 지금 9월 말에 자민당 이제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신임 내각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겠죠. 그 신임 내각에서 과연 이 우에다 총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긴축 기조에 대해서 과연 이제 합을 맞출 건지 아니면 또 좀 더 경기 쪽에 좀 무게를 두기 위해서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좀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지연시킬지 그러한 어떤 관계가 어떻게 성립될지는 하나 좀 지켜봐야 될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권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에 미국의 8월 CPI 발표가 있는데 최근 물가 흐름 좀 주목도가 덜하긴 한데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CPI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봐서는 뭐 예상치 거의 준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CPI,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로 한 2% 중반대, 그리고 코아는 아직은 조금 뭐 3% 초반대 정도를 좀 뭐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수준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희가 그 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뭐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유가가 뭐 배럴당 한 8달러 이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향후 물가 흐름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8월 달 물가도 뭐 시장 예상치에 뭐 준하긴 하겠지만 향후 발표될 그러니까 뭐 9월, 10월 물가 자체는 현 유가 레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낮은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러한 부분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뭐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크게 반영한 뭐 그동안 섹터가 AI 관련 그 빅테크들이었는데 목표가도 지금 뭐 하향되고 있고 AI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과열은 조금 있었던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2000년대 IT 버블처럼 뭔가 버블이 붕괴된다, 버블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2000년대 IT 버블과 다른 점은 그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죠. 네. 지금 뭐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지금 AI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는 저희가 뭐 이미 확인된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향후에 이익 사이클 자체가 증가폭 자체가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00년대 IT 버블과는 분명히 이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2000년대는 뭐 꿈만 있었지 사실은 이익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꿈과 이익이 다 같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버블을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저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앞으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수요라든지 뭐 AI에 관련된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뭐 정체되는 현상들, 뭐 캐즘 현상이라고 하죠. 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최근 이제 오늘이죠. 오늘 뭐 애플 뭐 신제품이 나왔지만 향후에 이제 AI 탑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AI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실제 또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아직도 뭐 AI에 대한 또 기술 혁신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조정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수출은 아직도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펀더멘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반도체 담당자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매크로를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수출 지표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 수출 증가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생산이라든지 재고 추이, 뭐 출하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뭔가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뭐 AI 이러한 쪽에서 이제 수혜라는 부분이 과거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수혜 자체가 조금은 이제 치중되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오히려 국내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AI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다시 뭐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살아나고 실제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 반도체 업황 자체도 뭐 그 부분에서 뭐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 조금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뭐 이제 끝나서 하강 사이클로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곧 미국 대선 TV 토론도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있고요. 대선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크게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양측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지금 뭐 특히 이제 그 경합주에서의 그 지지율 격차 자체가 거의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대선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섣불리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해리스 트레이드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내일 TV 토론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발언보다는 과연 해리스 부통령 자체가 정책적인 능력이 있느냐, 수권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검증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이제 확인이 만약 된다라고 하면 뭐 조금은 좀 이제 해리스 쪽에 좀 유리한 구도로 갈 거고 만약 내일 TV 토론에서 별닥 그 해리슨 부통령이 뭔가 보여준 게 없다라고 하면 조금 다시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조금은 영향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11월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사실은 이번 대선 결과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TV 토론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7월과 같은 또 다른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TV 토론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는 시점인데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뭐 앞서도 말했지만 뭐 AI라든지 이러한 좀 사이클 자체가 뭔가 큰 기스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이 관련주들 자체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뭐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뭐 일부 이제 방어주 쪽에서의 어떤 비중을 조금은 늘릴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자체는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떤 성장 사이클, 특히 이제 미국이 빚것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해준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흐름 자체가 다시 조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단기 관점과 좀 중장기 관점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성장주에 좀 무게를 실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앞으로 뭐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뭐 지표는 뭐 매일 등락을 뭐 나올 때마다 뭐 경기 침체 논란이 있어서 뭐 그거를 지금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뭐 FOMC 회의가 뭐 여하튼 종합판으로 이제 결론을 내줄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변수들, 그러니까 국채금리 자체가 여기서 더 하락을 할지 또 달러 지수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 이러한 좀 가격 지수의 흐름이 조금 더 증시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유효한 지표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와 달러, 원자재와 같은 이런 가격지수의 흐름도 챙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